운영전을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줄거리 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전 작자 미상. 수성궁은 안평대군의 옛집으로 집토가 호방하고 수려하기로 이름 높았습니다. 저 선비 유영은 일찍이 그 명성을 듣고 술 한 병을 사들고 찾아갔었죠. 그러나 남루한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자 후원 깊이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누워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소년과 절세 미인이 반가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좋은 밤을 즐길 만하거늘 서로 마주 대하여 슬피 우는 건 어인 일이오. 가슴 속 원한을 어느 날인들 잊으리까. 제가 이야기할 것이니 낭군께서 빠진 것이 있거든 덧붙여 주옵소서. 안평대군께서는 독서와 시문을 사랑하시니 10명의 궁녀를 뽑아 서궁과 남궁에서 시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서궁에 거처 있었지요. 대군께서는 저희를 매우 아끼셨으나 궁인들에게는 몇 가지 금기가 존재하였습니다. 시녀가 궁 밖을 나가거나 궁 밖의 사람이 궁인의 이름만 알아도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어느 날 대군의 초대를 받고 온 낭군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반해 정신이 어지럽고 생각이 아득했습니다. 낭군께서도 제게 자주 눈길을 주었지요. 궁에 드나드는 무녀에게 도움을 청해 저희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운 이를 만나지 못하는 상심이 병이 되어 낯빛이 예전만 못하자 궁인들은 저를 의심하고 넌지시 희롱하였습니다. 다만 자람만이 지성으로 제게 물음으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혼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 내 안색이 날로 수척해가는 것이 안타까워 묻는 것이니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 이윽고 낭군은 특이라는 종의 도움으로 밤이면 서궁의 담을 넘곤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었으나 좋은 일이 끝내 화가 될까 근심이 되었습니다. 안색을 보니 근심이 있는 듯 하십니다. 왜 남몰래 데리고 달아나지 않으십니까? 제 의복과 보화가 많아 말 10필로도 옮길 수 없습니다. 이런 보물을 본덱에 쌓아 놓으면 대군의 의심을 받을 것이니 산속 깊이 파묻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계획과 달리 특은 저와 낭군을 죽이고 제보를 빼앗으려는 흉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궁인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 제보란 나의 것이로다. 그러던 중 대군이 점차 저와 낭군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의 시에는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보인다. 김진사의 상량문에도 의심되는 대목이 있으니 혹 너는 김진사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냐? 주군께서 의심하시니 살아있는 게 죽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첩은 지금 죽을 곳으로 가겠습니다. 대군의 추궁 이후로 다시는 낭군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특은 제 부하를 빼돌린 것이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수성궁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달아났습니다. 소문을 들은 대군은 서궁을 수색하고 제 의복과 보화가 다 없어진 것을 알자 서궁에 궁인 5을 죽이라 명하였습니다. 이 5인을 다 죽여 이로써 다른 궁녀들을 경계하리라.
다만 한 말씀 올리고 죽겠습니다. 이 성간의 정욕은 상하 귀천이 없이 사람으로서 가지지 않은 차가 없거늘 다만 주군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청춘을 썩히고 죽어갈 뿐이옵니다. 주군의 은혜가 산과 바다와 같음에도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 주군의 의심을 받고도 진실을 아뢰지 못한 것, 무고한 사람들이 저로 말미암아 죄를 입게 된 것, 이 세 가지 큰 죄를 지었으니 처분 마땅히 자결하리이다. 다만 서궁의 사람들은 과연 무죄하오니 억울함이 없게 하소서. 궁녀 5의 호소에 대고는 진노가 누그러지시어 저만 가두고 시녀들을 풀어주었으나 그날 밤에 저는 수건으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 일은 낭군께서 말씀하시지요. 운영이 죽자 궁 안의 사람들이 슬피 우는 소리가 궁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나는 기절에 딱 깨어난 후 특에게 운영이 남긴 재물을 주며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특은 마련하여 보낸 쌀 40석을 모두 탕진하고 불전에는 김진사가 죽고 운영이 내세에 자신이 배필이 되기를 빌었습니다. 훗날 이를 승려들에게 전해 들은 나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불전에 이렇게 축원하였습니다. 운영이 환생하게 하여 김생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특이를 죽여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7일 후에 특이는 함정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세상의 뜻이 없어져 방에 누워 먹지 않은 지 4일 만에 다시 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운영과 김진사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해 잠깐 졸다 정신을 차리니 책자만이 남아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때때로 열어보고는 망연자실하여 명산대천을 두루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만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영상을 보면서 교과서를 같이 본 친구들은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앞에 나온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수성궁 예터에서 놀다가 술에 취해 잠든 유영은 이라고 나오네. 그치? 이 작품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잠깐만. 수성궁 예터에서 놀다가 술에 취해 잠든 유영은 꿈속에서 운영과 김진사, 김생을 만나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안평대군은 궁녀 10명을 뽑아 시문을 가르친다. 수성궁에서 궁녀들이 시를 짓고 있을 때 안평대군의 초청으로 김진사가 찾아오는데 궁녀인 운영은 김진사의 재주와 용모에 마음이 끌려 그를 사랑하게 된다. 김진사 역시 운영을 마음에 품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쭉 읽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얘들아, 흔히 우리가 안평대군이 김진사와 운영의 방해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안평대군은요 오히려 둘을 만나게 해줬어. 둘을 만나게 함. 뒤에 가면 자란이라는 궁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둘을 맨 처음에 만나게 해준 건 안평대군이야. 왜냐하면 김진사를 초청했잖아.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시점을 생각해보면 김진사가 먹물을 운영이의 손등에 튀게 했다고 했잖아. 그 이유도요. 안평대군이 시켜서 운영이가 김진사 옆에서 먹을 갈았어. 그러지 않았더라면
운영의 손등에 김진사가 먹을 튀길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둘을 만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둘이 어떤 사랑의 묘한 감정이 싹트게 해주는 그 계기를 만든 것도 안평대군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래서 둘을 만나게 해준 건 안평대군이었던 거고, 어찌됐든 간에 저찌저찌 해서 김진사가 사랑의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천천히 문장들을 한번 쭉 보면서 한번 같이 볼 거야. 하루는 대군이 서궁 수원에 나와 앉아 있으니 때에 철쭉이 성이 피었는지라. 서궁이라는 거는 운영을 포함해서 5명의 시녀가 머무는 궁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원은요, 궁녀들이 술을 놓는 방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궁녀들이 지내는 방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군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안평대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제 철쭉이 성이 피는 시기래. 이거는 딴 말이지만 몰라도 되지만 철쭉 같은 경우에는 4월 내지 4월 말에서 5월 정도에 얘들아 피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시녀를 명하여 글을 지으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시녀라는 거는 궁녀들 얘기하는 거죠. 서궁에 살아가고 있는 궁녀들. 각각 오원절구를 지어서, 오원절구라는 거는 그 한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시를 짓게 한 거야. 지어 올리는데 대군이 받아보시고 크게 칭찬을 해주는 거지. 와, 너희들 글들이 날로 더 훌륭해져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런데 운영의 글에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뜻이라는 거는, 즉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저번에 읽었던 그러한 글에서도, 읊은 시에서도 살짝 그런 뜻이 보이더만 지금 또 이러하니 혹시 네가 따르고자 하는 자, 네가 좇고자 하는 자, 네가 뭔가 마음에 두고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냐. 김생의 상량문이라는 건 김진사가 지은 글에서도 말이 의심되고 의상한 문구들이 있던데, 너 혹시 김생을 생각하는 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대군이, 즉 안평대군의 의심이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 했던 부분이 나와요. 첩이 즉시 뜰에 내려 고두왈이라는 건 첩이 즉시 뜰에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고 울면서 말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 첩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현대소설을 공부할 때 시점을 같이 배우거든, 얘들아. 시점에서 1인칭의 특징은 뭐예요? 작품 속에 나라는 말이 등장하면 그건 1인칭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거기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렇지 않으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가 주인공이죠. 여기서 그리고 첩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 첩은 현대어로 풀이하면 나와 똑같은 말이에요. 즉 저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즉시 뜰에 내려와 말을 했습니다 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1인칭인 운영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왜? 이 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들아, 조금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그래서 특징이 어떻고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떨어지지만은 않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만 갑자기 다른 사람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부분 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운영이의 시점으로 서술이 되지만, 운영이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술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꼭 현대소설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도 같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의심됨을 보이심에 주군께 처음 의심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싶었으나 라는 건 뭐냐면, 이건 두 번째 의심이에요. 첫 번째 그 전에 앞부분 줄거리 생략된 부분에서 이 사람이 한 번 더 물어봐. 그때는 김생을 콕 집어서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앞에 한 번 더 물어봐.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잖아. 여기에서 보면은 의심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지. 어디 남아있어? 여기 전일, 예전에 그 부연시에서도 그 뜻을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운영이가 주군이 처음 의심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싶었으나 내 나이가 아직 20살이 못 되었고 부모님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죽으면 마음이 심히 원통할 것 같아.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구차하게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오나 그러나 지금 또 의심을 받고 보니 한 번 죽는 것을 어떻게 애석하게 생각하겠느냐. 한 번 죽음이 무엇이 아깝겠느냐. 천지 귀신이 삼엄하게 늘어서 있고 시녀 5사람이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건만 더러운 이름이 홀로 첩신에게 돌려보내시니 첩이 이제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목을 맵니다. 그러자 자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군이 이같이 영명하시나 굉장히 현명하시나 죄 없는 시녀를 스스로 죽게 사지로 몰고 나가신다면 이후부터 저희는 절대 붓을 잡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자란이 누구를 도와요? 네, 운영이를 돕죠. 앞부분 줄거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운영이의 사랑을 응원해주고 도와줬던 인물 중 하나가 자란이라는 같은 궁녀야. 대군이 비록 성이 노하시나 많이 화가 났으나 실제 마음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자란한테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군이 이에 흰 비단 5단을 저희 사람에게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말을 하죠. 너희가 지은 글이 가장 아름다운지라 이름으로써 상하노라. 앞부분에서요. 이 대군이 운영이를 굉장히 많이 아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그래서 이 대군은 운영이를 포함해서 모든 궁녀들을 아끼긴 했지만요. 운영을 특히 아꼈던 것 같아. 그래서 운영이를 죽일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자란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살려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까지 주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상까지 같이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하시니 이로부터 진사가 다시 출입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병들어 누워 눈물이 금침을 적심해 선생님 얘네들이 선물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진사가 출입을 못하고 병이 나요?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선물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잖아. 그 대군이 완벽하게 이제 의심을 탁 꼭 집어서 김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사가 다시는 궁궐에 출입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진사가 이미 담을 넘나들면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출입을 못하는 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병들어 누웠어. 이 병은 무슨 병이겠어? 상사병이겠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지독한 상사병에 빠집니다. 눈물이 막 베개랑 이불이랑 다 적셨대. 그리고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실렉 같아. 굉장히 간당간당해. 그래서 노복 특이 들어와 보고 가로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복 이제 노비죠. 노비인 특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내대장부가 죽으면 죽었지 상사병으로 맺힌 원한 때문에 여자가 속을 끓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가지고 스스로 천금같이 귀한 몸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버릴 겁니까? 이제 계책이라는 거는 개교라는 건 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꾀를 부리면 궁녀를 취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궁녀를 취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 꾀가 뭐냐면 한밤중 고요한 때 사람이 없는 때를 틈타서 담을 넘어서 솜으로 입을 틀어막고 나오면 누가 감히 저를 뒤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감히 나를 뒤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개교 또한 위태한지라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 성실로서 이름만 갖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느니만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겠다. No. 납치는 안 돼. 이건 납치잖아. 그치? 납치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진사가 그 밤에 어디를 가요? 궁에 갑니다. 다시 궁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첩은 저는 병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자란을 시켜서 맞게 합니다.
그래서 술이 석 잔 정도 이렇게 오고 간 다음에 제가 편지 한 통을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첩이 봉서를 붙여 왈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직접 말한 거예요? 라고 하던데 이것은 직접 운영이가 말로 입으로 전한 내용입니다. 요렇게 전한 내용입니다. 이후 능히 다시 보기 어려운지라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겠어요. 이별 통보를 하는 거죠. 삼생의 인연과 백년과 약속이 오늘 저녁에 끝이 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 천연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남아있다면 마땅히 구천 저승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번 생은 우리 사랑을 이루지 못하겠어요. 우리 다음 생에 만날 수 있겠죠? 라고 이 운영이가 이별을 고하는 거죠. 우리 이제 헤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사가 그를 안고 멍하니 서로 볼 뿐이요. 가슴을 두드려 눈물만 흘릴 따름이라. 왜냐면 진사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별 통보 받았잖아. 마음이 어땠겠어. 엄청나게 슬펐겠지, 그치? 자라니 그 참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기둥을 의지하여 몸을 감추고 눈물을 뿌리고 섰더라. 진사가 집에 돌아와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요, 얘들아. 왜 이렇게. 요 내용들은 운영이가 직접 말로 한 게 아니라 운영이는 말을 하지 않고 운영이가 쓴 편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박한 운명을 타고난 운영이 2번 절하고 아랩니다. 재배라는 건 이제 2번 절을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라고 편지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불행히도 낭군의 마음을 얻어 서로 그리워한 것이 며칠이며 서로 바람처럼 깊은 정을 여전히 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너랑 나랑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아, 얼마나 커. 그런데 인간 세계에 좋은 일, 인간 호사를 조물주가 시기 질투를 했대. 그래서 궁인이 다 알고 주군이 의심해서 재앙이 코앞에 닥쳐왔으니 화가 조석에 급함이 있어 재앙이 내두 코앞에 왔어. 그래서 죽은 후에야 우리가 화가 그치리니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 첩이 청춘지년에 부모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고 원통이 죽을 생각을 하니 이 한이 면면부절이라. 그래서 엎디어 바라건대 낭군은 이렇듯 이별한 후에는 천첩을 회포에 두어 심해를 상하지 마소서. 여기서 이제 운영이의 편지 속에 남겨져 있는 유언과도 같은 거지. 나를 가슴 속에 두어서 마음 상하지 말아라. 나를 마음 속에 두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규방에 현숙한 부인이 계시고 겸하여 남자라 어찌 첩에 애원한 회포에 비길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학업에 더욱 힘쓰란 이야기를 해요. 심사를 거두고 마음을 진정하여 학업에 힘써 높이 장원에 뽑히고 청운에 올라 이름을 후세에 널리 날리세요. 그래서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길에 나아가서 후세의 이름을 드날리세요. 그걸로 가지고 부모님의 영예롭게 하세요. 라는 게 2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잊으세요. 2번째는 학업에 힘써서 장원급제해서 벼슬길에 오르고 부모님을 영예롭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첩의 의복이며 보화를 모두 팔아서 부처께 공양하시고 갖가지
기도해서 지성으로 소원을 빌어 삼생에 미진한 우리의 그런 부족한 연분을 다음 생에 이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복과 보화를 팔아서 부처께 공양을 해달라. 공양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를 하냐? 우리의 미진한 연분으로 하여금 다음 생에 이어질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 라고 이렇게 3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진사가 능히 보기를 다 못하여 편지를 다 못 읽었어. 마음이 너무 여린 거야. 심신이 미약해가지고 편지를 읽다가 픽 하고 쓰러져서 기절하여 땅에 엎어지거늘 집안 사람이 급히 구하여 비로소 깨어난지라. 특이 밖으로부터 들어와 가로되 궁인의 대답이 어떠하였기로 이같이 죽으려 하시나이고, 궁인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운영을 얘기하겠지. 특이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특이가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런 거예요? 걔가 뭐라고 대답했길래 이렇게 죽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한번 넘어가 보자. 이 특이라는 인물은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은 어디를 보냐면요, 이 앞부분 줄거리가 나오는 부분 있잖아. 이 하루는 대군이 시작하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얘가 이제 막 시름시름 앓는 거야. 진사가 국민을 막 하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 왜 그러냐면 서궁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담장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날개가 달리지 않은 상황이면은 그 담장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특이 이렇게 와가지고 왜 그래? 너 얼굴 보니까 필히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진사가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다 특한테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특이 왜 진작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를 꾸며봅지요 하면서 막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이 막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같이 도망가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특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인의 집안이 원래 부잣집 집안이었어. 그래서 운영인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과 그다음에 안평대군이 준 재화, 그러니까 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고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특이가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내가 그 친구들이 있다. 그 장사 친구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보물을 나르자. 그 대신 이거를 집에다가 두면 김진산의 부모님이 이게 무슨 보물이냐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을 땅에 묻자 라고 먼저 그 특이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운영이가 그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이가 옳다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특은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특은 악인이잖아. 그래서 이때 특이 이미 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미 의도가 이 보물을 얻은 다음에 운영이랑 진사를 산골짜기로 끌어들여서 진사를 죽이고 운영이랑 보물을 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야. 특은 운영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진사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 이를 몰랐던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이 자란이라는 친구가 있잖아, 궁녀 중에. 그 자란한테 그 이야기들을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란이 앉혀놓고 매우 놀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꾸짖어. 오히려 아니 서로 즐긴 지 오래되었더니 스스로 재앙을 앞당기려는 거냐, 이건 절대 안 될 일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고 그 뒤에 바로 우리 교과서의 내용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특은 이미 한번 진사를 죽이고 운영을 뺐고 재물도 뺏을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사가 다른 말 없이 다만 가로되 그 제보를 내 잘 간수하였느냐, 내가 장차 모두 팔아 부처께 정성을 다하리라 한데 특이 잠자코 제 집에 돌아가 스스로 생각하여 가로되
궁인이 나오지 아니하면, 즉 운영이 궁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 제보란 나의 주미로다, 나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특은요, 이 사람들의 제보를 가로챌 생각이었잖아. 이미 가로챌 생각이었어. 만약에 운영이와 진사가 도망쳐서 나왔다면 그때 진사도 죽이고 운영이와 제보를 가로칠 계획이었지만 둘이 도망쳐 나오지 않았잖아. 그래서 기회만 소시탐탐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궁인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 제보란 나의 주미구나, 나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번뜩 할 수 있었던 거죠. 하고 벽을 향하여 웃음을 맞이 아니하나 사람이 알리 없더라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을 왜 보냐면 우리 앞에서 이 작품은 선생님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현대소설로 쳤을 때, 왜냐하면 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지금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는 해. 첩이라는 거는 지금의 말로 저 혹은 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의 시선에서 운영의 이야기를 해 나아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고전소설이다 보니 이게 시점들이 명확히 현대소설과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운영의 시점으로, 주인공 시점으로 해석이 되면 다른 사람이 벽을 향해서 웃는 것을, 사람이 알리 없는 것을, 그리고 이 특의 생각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운영의 시선으로 이야기는 하되 그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모르고 나의 이야기만 하고 하는 현대소설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특이 스스로 그 옷을 찢고 손으로 코를 쳐 그 피로써 만신에 두르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발을 벗고 달아들어 땅에 엎드려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소복이 강도에게 겁박한 바가 되어 이리 몹시 맞았나이다. 저 강도한테 당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치? 이거는 다 거짓말이야. 왜? 강도한테 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다시 말을 못하고 기절하는 채 하거늘 진사가 일변 깜짝 놀라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각하되 만약에 특이 죽으면 이 보배 감춘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직접 약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해가지고 특이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얘가 고단한 일신이 내가 혼자 산속에 지키고 있는데 도적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때려 죽이려는 기세여서 목숨을 걸고 달아나서 겨우 살아났다. 만일 이 제보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나쁜 일이 생겼겠습니까? 타고난 나의 명의, 천한 목숨의 험함이 여차하니 어찌 빨리 죽지 않으리 있고, 이처럼 험하니까, 내가 타고난 운명이 이렇게 험하니까 제명에 내가 못 죽지 않겠느냐, 더 빨리 죽지 않겠느냐 하면서 징징거리는 거지. 진짜 티를 안 내려고. 그러면서 발로 땅을 구르고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막 응응 하면서 운 거야. 그러니까 진사는 깜빡 속아 넘어간 거지. 앞에서 얘들아, 되게 말도 안 되는 그 계략도 넘어간 진사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진사가 눈치를 당연히 못 챘겠죠. 그러면서 진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모 알까 두려워 좋은 말로써 위로하여 보내더라. 부모가 알까 두려워.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울면서 엉엉 소리내면서 울면 무슨 일이냐, 무슨 보물이냐, 갑자기 누구한테 강도를 당한 거냐, 강도를 당한 보물은 어디서 난 거냐 하다 보면 이 진사와 운영과의 관계가 들통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들통나는 것, 이 부모가 알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위로해서 보냅니다. 오랜 뒤에야 진사가 특의 진사가 그렇게 한 행위, 소행을 알고 노복 10여 명을 거느리고 가 불리에 그 집을 에워싸고 뒤져보니 다만 금팔찌 한 쌍과 보경이라는 거 거울이거든요. 거울 1면뿐이라. 이것을 가지고 관하로 가서 고발하여 죄를 추궁하고 싶었겠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의 일이 다 누설될까봐 두려웠어요. 그 일이라는 건 뭐야?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가 되겠지.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려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그 관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찾을 길이 없는지라 그걸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특은 지 이야기를 알게 되겠지요. 잠깐 일단 두루 생각함에 마음이 어지럽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더욱 심려만 허비하는 들에게 시간만 계속 갔어요. 그러다가 보배를 하나도 찾지 못함에 불공할 것도 없고 다시 운영을 볼 낯도 없어 마음이 심란하여 마음에 그 놈을 죽이고자 하나 힘이 능히 재어치 못한지라 번민하고 잠자코 말을 아니하더라. 그런 상황에서 특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뭔가 쪼여와. 그쵸?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를 알고 궁궐 담장 밖에서 점을 보는 맹인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점을 보는 맹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난날에 이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이 궁궐 담 밖을 지나가다가 궁궐 안에서 서쪽 담장을 넘어오는 사람을 봤다. 그래서 내가 도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뒤쫓아갔더만 그자는 가지고 있던 물건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나는 그 물건을 가지고 돌아가 집에 간직해 두고 원래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도적을 하나 발견했어. 그 도적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버리고 간 보물들을 내가 가지고 돌아왔어. 그래서 그걸 감추어 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던 거야. 근데 나의 주인은 원래 예의 염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는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이야. 우리 주인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나의 물건 얻음, 내가 그 물건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뺏어가려고 했지. 그래서 나는 다른 거는 없고 팔찌하고 거울 이 2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막 들어왔대. 우리 방 안으로.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로 거울하고 팔찌 그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달아난다면 달아나는 게 길하겠수? 라고 물어보는 거죠.